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리고 향후에도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이들의 적정 시총이 어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2018년 초 이후부터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8배 주가 상승을 하였고요. 에코프로가 15배, LNF가 7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 특히 또 올해 연초에 3개월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양극재 주요 3사의 12개월 포워드 PE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죠. 2021년 당시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2개월 포워드가 포스코 퓨처엠이 80배가 넘었었고 LNF도 7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씩 디레이팅 되던 흐름이 올해 연초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전 수준까지 또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단기 상승폭이 또 워낙 컸다 보니까 좀 과열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주가는 좀 조정세에 있는 상태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장기간 대세 상승기를 거쳤었던 다른 산업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가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 과거 조선이나 IT 부품 산업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에 10,000원이 안 되던 게 2007년에 20만 원까지 갔었죠. 20배 상승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인터플렉스도 5,000원 정도 하던 것이 한 7만 원까지 갔었죠. 이런 주가 대세 상승 이후에 이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사실 현대미포조선도 가파른 실적 상승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주가를 부양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마련이죠. 아모레퍼시픽이나 한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 성장기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적이 빠지는 과정에서 또 장기간에 걸쳐서 대세 하락을 했던 바가 있고요. 한샘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이 안 됐던 게 30만 원 이상까지 갔었다가 결국 이제 실적 하락으로 주가 역시 하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주가 대세 상승 이후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실적 성장의 지속성이고요.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3% 수준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월별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IRA 구도라든지 유럽의 CRMA 이 구도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전방 수요 열려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쟁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요 시장에서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2차전지 섹터의 이 실적 성장성은 분명히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과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금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가파른 실적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대표적인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 LG 엔솔의 연간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었고요.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3조 원 좀 넘습니다. 그리고 24년에 5조 원, 25년에는 거의 9조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년에 1조 조금 넘게 벌었는데 25년에 9조 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실적 성장성은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급격히 빠질 만한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에서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에 4천억 원, 그리고 2025년에 1.2조 원, 27년에는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유사하죠. 요거 또 역시 실적 성장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향후에 실적 성장이 담보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급격히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하반기를 전망하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멀티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팩터 자체는 지금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밸류에이션 팩터, 멀티플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고멀티플을 계속해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팩터는 실적의 성장률에 연동이 되게 마련이죠.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이 PEG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EPS 상승률에 비례해서 대체적으로 멀티플은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 이 EPS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방 시장의 성장률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방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할 텐데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020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이죠. 지난 3년간 연평균 6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70% 내외의 성장을 보여줬던 것이 지난 3년이었고요. 이제 향후 3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런 성장률이 3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20%대, 그 이후는 또 10%대로 성장률 자체는 점진적인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2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다시 2021년 고점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70배가 넘고요. 에코프로 BM이 50배, LNF가 30배입니다. 코스피 평균이 현재 15배이기 때문에 비싼 건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성장세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멀티플이 완전한 거품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멀티플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멀티플이 조금씩 디레이팅 되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타겟 멀티플을 부여를 할 때 이제 다들 각자 밸류에이션을 하실 거고 목표 주가 도출을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적용하는 타겟 멀티플은 현재 수준 대비 낮아지는 구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디레이팅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저희가 보는 그 기준값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17%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니까 사실 굉장한 성장률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은 주요 시장들 중에 가장 가파른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성장세 확고하지만 성장 속도,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기준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이제 배터리로 환산을 해보면 비슷하죠. 당연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비례해서 배터리가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향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향후 3년간 30%대, 그리고 그 이후 3년은 20%대, 그리고 2030년 전후에는 이게 10%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성장세는 확고하죠. 다만 이 밸류에이션 팩터, 즉 멀티플을 결정하는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 델타 값은 축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침투 가능한 시장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요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LFP 시장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LFP 시장이라든지 혹은 유럽 내에서의 아주 저가 LFP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많은 파일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침투 가능한 시장만을 국한해서 이쪽은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3원계 시장일 거고요. 그리고 유럽 3원계, 그리고 미국 LFP라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지금 LFP 배터리를 워낙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그리고 제3 지역,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서의 3원계 그리고 일부 LFP 이쪽을 우리가 침투 가능한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 해당 시장의 향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게 되면 향후 9년간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2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저희가 17%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에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침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향후의 성장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투 가능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만 북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향후 9년간에 걸쳐서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시나리오, 불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좀 더 이제 성장률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대략적으로 20%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향후 10년여에 걸쳐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출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극재 쪽은 배터리 한 대당 들어가는 양이 에너지 밀도 개선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9년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배터리보다는 조금 낮다. 다만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건 그러면 대략적인 이 밸류에이션 팩터, 멀티플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시장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하는 건 향후 10년간 대략 20% 초중반의 시장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면 그 안에 속한 우리나라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EPS 성장률도 대략 그 수준에 수렴하는 장기 이익 성장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그 안에서 PEG 1을 가정을 해서 향후 배터리 소재 기업들, 뒤에서 말씀드릴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타겟 멀티플은 20배 초중반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크게 어떤 본질 가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흐름 하에서 다시 실적 팩터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멀티플이 어느 정도까지 좀 디레이팅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던 것이고 다시 실적 팩터로 넘어와서 실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2025, 27 요런 정도 시점까지 이익 증가율 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애초에 캐파가 이제 향후에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파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침투 가능한 시장의 수요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이 발표해 놓은 캐파만으로는 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의 향후 장기 목표 캐파를 다 합치면 1000기가가 조금 넘거든요. 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침투 가능하다라고 예상하는 미국 3원계, 유럽 3원계, 그리고 미국의 일부 LFP, 유럽의 LFP 이런 쪽의 시장을 다 합친 수요인 약 2000기가 좀 안 되는 수준을 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기 증설 여력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0년 전후가 되면 예상 수요가 대략 한 2000기가 정도 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캐파가 한 1000기가 정도 되니까 한 1000기가가 B잖아요. 이게 캐파 초과분인데요. 2030년까지 노스볼트라든지 파나소닉, ACC, 중국이 아닌 기업들, 우리가 침투 가능한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보다는 중국이 아닌 기업들과 주로 싸우게 될 텐데 중국 외 기업들의 장기 목표 캐파를 합산을 해보면 대략 450기가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캐파 부족분이 1000기가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500기가 정도가 남죠. 그래서 캐파 부족분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면 CATL이 약간 우회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들 혹은 중국 CATL 외의 기업들, 고션이라든지 이런 약간 작긴 합니다만 작은 중국 기업들이 또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감안을 해보면 중국 외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요. 캐파 부족분이 500기가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국내 3사의 이 장기 캐파 증설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2030년 전후고요.
시계열을 조금 땡겨서 현재부터 한 3, 4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초과 수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 증설 스케줄을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는 23에서 26년 요 구간에서 공급 과잉 우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뭐 배터리 가격이 빠진다, 공급 과잉 시장으로 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당장 공급 과잉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계획대로 단기간에 다 지으면 25, 26 요때는 분명히 초과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증설 스케줄은 당분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라인을 다 채워나가는 데에 집중할 거고요. 그 이후 예를 들어서 2026년 기준으로 LG 엔솔이 현재 한 500기가 중반 정도 캐파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서 600기가, 700기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을 단기간 내에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SK온이나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을 국한해서 보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24년에서 26년 요 구간에서 초과 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캐파 증설 발표는 대규모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현대차와 LG 엔솔의 JV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고, Something New가 나오는 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배터리 셀의 상황이고요.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쪽은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해요. 2028년 이후 우리가 지금 침투 가능한 수요를 계산을 해보면 250만 톤 정도 되는 우리가 침투 가능한 양극재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뭐 큰 잘하는 기업들 있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이런 기업들이 경쟁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대략 2030년 전후로 25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한국 기업들의 증설 계획, 특히나 가장 덩치가 큰 4개 기업,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 화학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 기업의 계획만으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예상 수요 대비 한 88% 정도 되는 200만 톤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 이 해당 기업들의 향후 장기 예상 캐파거든요. 근데 부족분이 좀 있어요. 2030년 전후를 보게 되면 대략 한 100만 톤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이 4개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스모신 소재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일본 기업들이 크게 있죠. 니치아라든지 스미토모, 그리고 벨기에의 유미코어, 이런 기업들의 목표 캐파를 다 합치게 되면 약 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캐파 부족분을 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배터리 셀 쪽에서 드렸던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요.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목표 캐파 에코프로 BM이 71만 톤, 포스코 퓨처엠이 60만 톤, LNF가 약 40에서 43만 톤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잘 채워 나갈 거고요. 그 캐파를 다 돌리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수요는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캐파 목표치가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냐, 이제부터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또 초과 공급 우려가 아까 배터리 셀 쪽이나 양극재 쪽이나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캐파 증설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목표 캐파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30% 이상씩 캐파가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70만 톤을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또 그 이후에 또 그 1년 뒤에 90만 톤이 된다, 이런 흐름은 나타나기가 이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한 그래프로 정리를 한 게 이 18페이지에 있는 장표인데요. 2023년 침투 가능 수요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이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캐파 증설 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침투 가능 수요에 대입을 해보면 대략 88.5%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우리가 침투 가능한 시장 수요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공급이 한국 기업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채워져 나갈 수 있느냐, 거의 9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미토모나 유럽 기업들까지 합치면 이제 100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회색 그래프가 해당 시장 내 경쟁 가능한 해외 기업들의 목표 캐파를 합친 건데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추가 증설 여력이 좀 제한적이고요.
셀 쪽은 좀 남아있죠. 국내 기업들만으로는 52% 채울 수 있고, 파나소닉이나 노스볼트 같은 기업들 합치면 20% 정도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 정도가 남으니까 요걸 이제 채워나가는 또 추가적인 증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4년에서 26년까지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단기적인 초과 공급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은 그 시기를 좀 지난 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구체는 엄청 비죠. 전구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극재의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죠.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합성물이고요. 근데 이쪽은 침투 가능 수요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상 캐파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예상 캐파를 합쳐도 3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70이 비어요. 그러니까 전구체 쪽은 증설 배포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어야 되는 상태고 증설 자체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절대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IRA 구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양극재가 IRA 규정상 현재 광물로 분류가 되었죠. 그래서 3월 말에 IRA 시행령 발표됐을 때 양극재가 광물로 분류되면서 미국으로 꼭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이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또 견인했던 요인이기도 한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근데 광물로 분류됐다라는 건 그 양극재를 생산할 때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양극재는 제조 원가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6%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3원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양극재 생산할 때 원가의 절반 이상이 전구체인데 이 부가가치 50% 이상을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IRA 조건에 충족하려면 당연히 그러면 전구체도 FTA 체결국인 한국 내에서 같이 생산을 해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구체 캐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양극재 그룹사별로 이제 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증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포스코나 에코프로나 LNF 다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에코프로 BM 정도가 전구체 내재 화율 한 10% 좀 넘는 수준이고 포스코나 LNF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올라가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상장 예정인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그 해당 전구체 가치를 보고 에코프로 안에서 뭘 사야 되느냐라고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머티를 사면 되는 것이고요. LNF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떤 형태로 지분 구조가 나뉠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는데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것을 연결로 다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밸류를 포스코 퓨처엠에 애드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시점에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다 업사이드 있고요. 그 맥스 밸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결론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건 최근에 저희 배터리 섹터에서 나타났던 굉장히 큰 이 가격 변동성입니다. 소재 기업 밸류에이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의 성장률이 멀티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동시에 그 이익의 원인 변수인 가격의 변동성, 정확히는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마진의 변동성이 멀티플에 또 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마진 변동성이 너무 크면 확실히 높은 멀티플을 못 받죠. 근데 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보더라도 물론 여기도 등락이 큽니다만 저점은 좀 높여왔었어요. 평균 가격의 가공비가 상승하였고 그리고 이 하이엔드 양극재로 가면서 전반적인 가공 마진 자체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평균 가격은 좀 상승하는 추세였고요. 반면에 전구체 같은 경우는 고점이 좀 낮아지죠. 아무래도 이 코발트, 고가 코발트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평균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 뭐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다 큰데 리튬은 지난 1년간 정확히는 이제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은 13배 상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요 원자재들 가격 변동성이 다 크긴 한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 배터리형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주요 금속 소재 중에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리튬은 이 중국 내에 이 수급 상황이 글로벌 시장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최근 3년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강했었죠. 특히나 다른 지역 대비해서도 유난히 강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제약 요인도 확대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컸고요. 그런 과정에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본인들의 평균 판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중국의 간펑 리튬 같은 경우도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변화를 하였고요. 미국의 앨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지난 한 10년간 이게 2010년부터의 시계열인데 2010년간 이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는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지난 코로나 이후 3년간 뭐 이례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진도 굉장히 높아졌죠. 다만 이들은 다 이제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광산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가장 좋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업이익률 레인지가 낮을 때는 3%, 높을 때는 50% 이런 상황인데 뭐 앨범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뭐 좋은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2개월 포워드 PR이 여전히 10배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이게 이익 가시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이죠. 가격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마진의 변동성이 크면 물론 장기적으로 이들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습니다만 또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죠. 안정적으로 5%를 벌어주는 양극재 기업들은 그 해당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수가 없는데 이제 리튬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뭐 특정 시점은 적자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높은 PER을 현재 부여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속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기업들이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마진의 변동폭은 좀 안정적이죠. 마진의 상단은 높지 않아요. 마진의 상단은 분명하게 리튬 기업들이 높습니다. 다만 그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의 그 절대값 크기보다 변동폭의 안정성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극재나 혹은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주는 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간펑 리튬이나 앨범알 같은 순수 메탈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큰 높은 멀티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컸던 리튬 관련 기업들은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 대비 크게 상승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광산 보유 기업들은 그래도 높은 가격이 마진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가격 레벨 자체가 중요한데 그냥 가공을 하는 기업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혹은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튬 가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의 절대값 그 자체가 아니라 상승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불이라고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100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마진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98불에 사왔었으면 별로 남기는 게 없겠죠. 근데 지금 30불이다 하더라도 단기에 3배 상승해서 10불 하던 게 30불이 된 거면 10불에 사와서 30불에 파는 거니까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공하는 기업들은 작년이 아주 이례적인 고마진을 취했던 시기였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누적으로 영업적자율이 마이너스 34%였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13배 올랐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34%까지 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공 기업들과 반면에 직접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거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광산을 직접 갖고 있거나 리튬 염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가격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애초에 이 보유하고 있는 리튬 염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가공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시에 이 마진 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금속 가격 급등은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어 가고 있고 광산 개발과 달리 재련이나 가공 공장은 초기 투자 이후에 상업화까지 소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속 가격은 지난 1년간의 가파른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종적인 양극재 판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 가정들이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가격을 가정치를 다 저희가 요 28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였습니다. 뭐 베어 시나리오 기준으로 하면 양극재 판가 28불, 수산화 리튬 8.9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게 뭐 터무니없이 낮춘 게 아니라 딱 전쟁과 코로나 이전 평균 값입니다. 그냥 코로나 이전, 전쟁 이전으로 회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고요. 다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확고하고 단순히 이 팬데믹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올라와 있는 최근 5년 평균을 준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판가 40불, 리튬 가격 23불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하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양극재 기업 3사의 맥스 밸류는 왼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목표 주가 자체는 중기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맥스 밸류는 왼쪽 표를 봐주시면 되고요. 설명은 왼쪽 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포스코 페트로엠은 예상되는 연평균 예상 생산량 20년대 후반 기준으로요.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량의 타겟 PR을 시장 성장률만큼 적용을 하면 37조 적정 가치가 도출이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36조, LNF는 19조 도출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발간일 기준으로는 뭐 발간일 기준이나 지금 방송일 기준이나 뭐 똑같이 업사이드는 세 기업 다 큽니다. 포스코 페트로엠, 에코프로 BM, LNF 모두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페트로엠은 전구체 가치를 추가적으로 애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40조 이상의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극재 3사 지난 하반기 전망 자료 저희 발간을 할 때도 목표 주가는 다 상향했던 바가 있고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업사이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사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 의견이고요. 밸류에이션의 그 가정은 요 48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장 예정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되는 가치 4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6조 정도의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유 지분율 50% 그리고 자회사 가치 반영하는 데 있어서 NAV 할인율 50% 줘야죠. 지금 상장 기업들 NAV 할인율 이 평균적으로 51%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적정 시총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12조 그리고 불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한 16조 정도 레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산을 직접 갖고 있는 기업과 광산을 갖고 있지 않고 가공하는 기업 간의 마진율 차이가 굉장히 크고 향후에 마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적정 마진은 작년에 30%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에코프로는 여전히 매도 의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양극재 3사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회사 양극재 기업들은 굉장히 업사이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저희가 상향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배터리 섹터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평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현재 5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높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높다라고 해서 비싸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연평균 실적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20% 이상 담보된다라고 하면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해서 비싸다라고 접근하면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는 저희가 매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외에 저희 배터리 섹터 전반적으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계속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또 다른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